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당신을 오늘의 당신으로 만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평범한 면접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대답은 달랐어요. 돌아가신 아버지 윤준호입니다. 그 순간 면접관석에 앉아있던 70대 회장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딱 왜일까요? 윤준호. 그 이름은 25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회장의 아들 이름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죽은 아버지. 2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 그리고 죽은 아들과 똑같이 생긴 이 청년. 회장의 머릿속에 단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날 25년간 숨겨졌던 비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쌍둥이, 강제로 갈라진 형제, 그리고 침묵 속에 살아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강남 한성그룹 본사 42층.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 숲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오후 3시 햇빛이 회의실 유리창을 비추고 있었어요. 최종 면접장은 고요했습니다. 12명의 지원자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윤태성 회장은 테이블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75살. 흰머리가 절반쯤 섞인 머리에 검은색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었어요.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손에는 은색 만년필이 들려 있었습니다. 50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자리였어요. 사람을 뽑는 건 미래를 고르는 일이야. 그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학벌도 중요하지만 그는 사람의 눈빛을 더 믿었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은 흔들리고 진심을 말하는 사람의 눈은 또렷하다는 걸 오랜 세월 배워왔죠. 면접관 5명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원자들은 차례로 대답했어요. 어떤 이는 유창하게, 어떤 이는 더듬거리며 답했습니다. 윤태성은 그들의 말보다 표정을 더 오래 봤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음은 윤재민 지원자입니다. 면접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윤재민, 24. 키는 176cm쯤 됐고 체격은 보통이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었지만 소매가 살짝 짧았습니다. 아마 빌린 옷이겠죠. 구두는 낡았지만 반들반들 닦여 있었어요. 윤태성은 그 청년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낯익은 느낌이네. 청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윤태성은 그 눈을 봤습니다. 또렷했어요. 떨리지도 않았고 거짓도 없어 보였습니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면접관이 말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온 윤재민입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억양에서 경상도 사투리가 살짝 묻어났습니다.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지난 2년간 중소기업에서 격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루는 일을 좋아합니다. 정확하고 거짓이 없으니까요. 윤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쁘지 않은 답변이었습니다. 면접관 한 명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편모 가정이시네요. 어려운 환경이었을 텐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청년은 잠시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며 저를 키워주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법을요. 아버지는요? 다른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청년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금세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언제요?
제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면접장이 조용해졌어요. 윤태성은 펜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청년의 눈빛, 말투, 고개를 드는 습관까지 전부 낯익었습니다. 면접관이 다시 질문했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을 오늘의 당신으로 만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건 늘 하는 질문이었어요. 대부분은 어머니라고 답하거나 은사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윤태성은 청년이 어떤 대답을 할지 궁금했어요. 청년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입니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 가능한 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청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윤준호입니다. 그 순간 윤태성의 손에서 만년필이 떨어졌어요. 딱 바닥에 떨어진 펜이 굴러갔습니다. 면접관들이 놀라서 회장을 봤어요. 지원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태성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윤준호. 25년 전 사고로 죽은 아들의 이름. 관 속에 누워있던 아들의 마지막 얼굴이 떠올랐어요. 창백했던 입술, 감긴 눈꺼풀, 차가워진 손. 그날 이후로 한 번도 그 이름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아파서요. 그런데 지금 한 낯선 청년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윤태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청년을 바라봤어요. 청년도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윤태성은 알아챘어요. 눈매. 아들과 똑같은 눈매였습니다. 날카롭지 않지만 또렷한 무언가를 똑바로 보는 그런 눈이었어요. 입술. 아들처럼 얇고 일자였어요.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도 똑같았습니다. 고개를 드는 습관. 아들은 생각할 때 고개를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이곤 했어요. 지금 저 청년도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윤태성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럴 수가. 면접관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윤태성은 손을 들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청년은 여전히 자리에 서 있었어요. 면접이 끝난 건지 아닌 건지 모를 분위기였습니다. 윤태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지?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럼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단 말인가? 네.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나? 청년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통사고라고 들었습니다. 윤태성의 손이 책상을 꽉 움켜쥐었어요. 교통사고. 25년 전 아들 윤준호가 죽은 방식도 교통사고였습니다. 시간이 정확히 겹쳤어요. 태어나기 전에 죽은 아버지, 2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 그리고 죽은 아들과 너무나 닮은 이 청년. 윤태성의 머릿속에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인가? 며느리가 떠올랐어요. 박미란. 아들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진 여자. 아내는 말했습니다. 아이를 두고 혼자 떠났어요. 우울증 때문에요. 윤태성은 그 말을 믿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에 다른 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왜 며느리는 연락 한 번 없이 사라졌을까요? 왜 손주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25년이 지나서 이 청년이 나타난 걸까요? 면접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면접을 계속 진행할까요? 윤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게. 하지만 그의 시선은 청년에게서 떠나지 않았어요.
면접은 예정대로 끝났습니다. 청년은 인사를 하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남은 지원자들도 차례로 면접을 마쳤습니다. 윤태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회색빛이었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면접이 모두 끝나고 지원자들이 나갔어요. 윤태성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이 다가왔어요. 회장님, 다음 일정이 취소하게. 윤태성이 말했습니다. 윤재민, 그 청년 신상 조사해보게. 모든 것을요. 비서실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윤태성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안에는 작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25년 전 아들 윤준호의 사진이었죠. 군대 가기 전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윤태성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리고 오늘 본 청년의 얼굴과 비교했습니다. 너무 닮았어요. 너무나도. 준호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살아 돌아온 건가?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윤태성은 알고 있었어요. 이 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25년 동안 묻혀있던 무언가가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것을요. 그날 밤 윤태성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아내 정영숙이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윤태성은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갔어요. 불을 켜지 않고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윤재민. 그 아이는 누구인가? 다음 날 아침 8시 비서실장 김철수가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윤태성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게 티가 났습니다. 김철수는 두꺼운 봉투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조사 결과입니다. 윤태성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어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윤재민 24세, 출생지 부산광역시, 학력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가족관계 모 박미란 52세.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윤태성의 숨이 멎었습니다. 박미란, 25년 전 아들 윤준호의 아내였던 그 이름, 사라진 며느리의 이름. 윤태성은 천천히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박미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는 그 얼굴을 잊지 않았어요. 조용하고 수줍음 많던 며느리, 아들을 사랑했던 여자. 어떻게 된 겁니까?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윤태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서류를 읽었어요. 현재 거주지 부산시 사하구, 직업식당 주방 보조 퇴직, 건강상태 암투병 중, 암투병. 윤태성의 손이 서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더 조사한 게 있나? 네. 윤재민 지원자의 출생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출생 신고는 25년 전 부산에서 이루어졌고 아버지란에는 윤준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확실한가? 네, 회장님. 등본으로 확인했습니다. 윤태성은 눈을 감았어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윤재민은 죽은 아들 윤준호의 친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박미라는 25년간 혼자서 그 아이를 키워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왜 박미라는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왜 손주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걸까요? 윤태성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25년 전 그날
아들 윤준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며느리 박미라는 울지도 않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녀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내 정영숙이 말했습니다. 박미란이 집을 나갔어요. 뭐라고?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혼자 떠났대요. 우울증이 심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나 봐요. 아이는 우리가 키우면 되잖아요. 어차피 준호의 핏줄인데. 윤태성은 그때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맞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왜 연락도 없이 사라졌을까요? 아무리 우울증이 심해도 아이를 두고 떠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큰 의문. 아이는 어디에 있었지? 윤태성은 지금껏 한 번도 손주를 본 적이 없었어요. 박미란이 아이를 데리고 떠났다고 들었지만 지금 조사 결과를 보니 아이는 박미란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 당시 아이를 시댁에 맡겼다는 말은 거짓이었던 걸까요? 윤태성은 비서실장을 바라봤어요. 25년 전 기록을 찾아보게. 당시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겠습니다. 김철수가 나갔어요. 윤태성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다시 윤재민의 사진을 봤어요. 흑백 증명사진이었지만 아들의 모습이 선명히 겹쳐 보였습니다. 준호야, 내가 이런 아들을 남겼구나. 그날 오후, 윤태성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날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아내 정영숙이 앉아 있었어요. 티타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요. 정영숙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윤태성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 25년 전 기억나요? 25년 전이요? 준호가 죽고 박미란이 떠났을 때 말이요. 정영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 얘기를 해요? 박미란이 떠날 때 아이를 어떻게 했지요? 아이요? 정영숙은 찻잔을 들어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아이를 두고 떠났다고 했잖아요. 우울증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니까.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어? 그야 어디 있겠어요. 아마 우리 손주겠죠. 손주라면? 윤태성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정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일어섰어요. 갑자기 왜 이래요? 25년이나 지난 일을 왜 다시 꺼내는 거예요? 대답해 주시오.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어? 정영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박미란이 데리고 갔으니 그 여자가 알겠죠. 박미란이 아이를 데리고 갔다고요? 네. 그럼 당신이 했던 말은 뭐였소?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혼자 떠났다고 하지 않았소? 정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제가 잘못 알았던 거예요. 잘못 알았다고요? 윤태성은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당신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오? 숨기긴 뭘 숨겨요. 정영숙도 소리를 높였습니다. 25년 전 일을 지금 와서 왜 캐묻는 거예요?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지나간 일이 아니오. 윤태성이 차갑게 말했어요. 준호의 아들이 나타났소. 박미란이 25년간 혼자 키워온 아들이. 정영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뭐라고요? 어제 면접장에 왔더군요. 윤재민이라는 청년. 준호를 빼닮았소. 정영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안 돼요.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윤태성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아내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요? 윤태성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정영숙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이요? 준호가 죽고 박미란이 아이를 낳으려 했어요. 쌍둥이였어요. 쌍둥이? 윤태성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쌍둥이라고요? 정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준호가 죽기 전에 이미 임신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쌍둥이였죠. 윤태성은 뒤로 물러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두 명이었단 말이오? 정영숙은 눈물을 흘렸어요. 나는 그냥 가문을 지키고 싶었어요. 아들을 잃었는데 손주마저 잃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요? 하나는 우리가 키우고 하나는 박미란에게 보냈어요. 윤태성은 숨이 막혔습니다. 당신이 그런 짓을. 어쩔 수 없었어요. 정영숙이 울부짖었어요. 준호가 죽었는데 그 여자가 두 아이를 다 데리고 가면 우리한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손주라도 하나 지키고 싶었어요. 윤태성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내쫓은 거요? 아이를 빼앗고? 정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윤태성은 거실을 나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그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들 윤준호는 쌍둥이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는 윤태성의 집에서 자랐고 하나는 박미란과 함께 부산에서 자랐어요. 25년간 떨어져 지낸 손주들, 그리고 그 진실을 숨긴 아내. 윤태성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없었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어요. 준호야, 미안하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몰랐구나. 그날 밤 윤태성은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그리고 빼앗긴 손주를 되찾겠다고. 아니, 정확히는 되찾는 게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만나겠다고.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진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할지, 그리고 가족이란 이름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부산 사하구 낡은 아파트 302호. 윤재민은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후 5시 면접을 마치고 KTX를 타고 부산까지 내려왔어요. 엄마, 나왔어요. 작은 거실에서 어머니 박미란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어요. 52세지만 60대처럼 보였습니다.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박미란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윤재민은 가방을 내려놓고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합격한 것 같아요. 면접관들 반응이 좋았어요. 그 순간 박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민아. 왜요, 엄마? 좋은 소식인데. 윤재민은 어머니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워 보였어요. 그 회사는 안 돼. 제발 다른 데로 가. 무슨 소리예요? 한성그룹이에요. 제 인생에서 이런 기회가 또 올까요? 박미라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윤재민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말해줘요. 뭐가 문제예요? 박미라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재민아,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뭔데요? 아빠 얘기야.
윤재민은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 사진으로만 봤던 얼굴. 엄마는 아빠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너무 아파서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어쨌는데요? 박미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내 아빠는 한성그룹 회장의 아들이었어. 윤재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윤준호. 내 아빠는 한성그룹 윤태성 회장의 아들이야. 외아들이었지. 윤재민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그럼 저는 재벌집 손주라는 거예요? 박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런데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윤재민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왜 지금까지 숨긴 거예요? 왜 할아버지가 계신 걸 말 안 한 거예요? 말할 수 없었어. 왜요? 박미라는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태어날 때 너는 혼자가 아니었어. 무슨 뜻이에요? 쌍둥이였어. 너는 쌍둥이로 태어났어. 윤재민은 숨이 막혔습니다. 쌍둥이. 형제가 있다는 말. 그럼 제 형은 어디 있어요? 박미라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내 할머니가 너희 둘을 갈라놨어. 갈라놨다고요? 응. 출산하고 사흘 뒤였어. 시어머니가 병실로 오셨어. 그리고 말씀하셨지. 박미라는 25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어요. 두 아기가 나란히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울음소리. 박미라는 아이들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은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임신 사실도 모른 채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 정영숙이 들어왔습니다. 회복은 좀 됐어? 네, 어머님. 정영숙은 아이들을 내려다봤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쌍둥이라니. 준호가 이런 선물을 남겼구나. 네. 그런데 말이야. 정영숙이 차갑게 말했어요. 둘 다 키울 순 없어. 박미라는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쌍둥이 중 하나는 우리가 키울 테니 너는 나머지 하나 데리고 집을 나가. 어머님, 박미라는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아이들이에요. 준호의 아이들이기도 하지. 정영숙은 단호했어요. 우린 아들을 잃었어. 그런데 며느리가 손주들을 다 데리고 가면 우리한테 남는 게 뭐야? 하나는 우리가 키운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박미라는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정영숙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위로금이야. 5천만 원 들어있어. 아이 하나 키우는데 보태 쓰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어머님, 제발. 거부하면 둘 다 빼앗을 거야. 정영숙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법적으로 우리가 양육권을 가질 수도 있어. 넌 직업도 없고 친정 식구도 없잖아. 법원이 누구 편을 들겠어? 박미라는 온몸이 떨렸어요. 선택해. 하나라도 지킬 거야. 둘 다 잃을 거야. 윤재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저를 선택한 거예요? 박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엄마는 너라도 지키고 싶었어. 그럼 제 형은? 내 형은 그 집에서 자랐어. 윤태성 회장의 손주로. 윤재민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자신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다는 사실. 그 형제는 재벌집에서 자랐고 자신은 가난한 집에서 자랐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게 할머니의 선택 때문이었다는 사실. 왜 지금까지 말 안 한 거예요? 윤재민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말할 수 없었어. 그 사람들이 협박했거든. 다시 나타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그래도 저한텐 말할 수 있었잖아요. 내가 알면 찾아갈까봐 무서웠어. 박미란이 울먹였어요. 내가 그 집에 가서 상처받을까봐, 거부당할까봐.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어. 윤재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25년간 몰랐던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은 너무나 무거웠어요. 그럼 오늘 면접장에서 윤재민이 중얼거렸어요. 제가 아빠 이름을 말했을 때 회장님이 펜을 떨어뜨렸어요. 박미라는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 윤태성 회장님이요. 제가 아버지는 윤준호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펜을 떨어뜨리고 저를 계속 쳐다봤어요. 박미란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너를 알아본 거야. 어떻게요? 넌 내 아빠를 닮았어. 윤준호를 그대로 닮았단 말이야. 윤재민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회장님의 이상한 반응, 면접 내내 자신을 바라보던 시선, 그리고 면접 후 느꼈던 묘한 기분. 엄마,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박미라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합격 통보가 오면 거절해. 그리고 다른 회사로 가. 제발. 하지만, 재민아. 박미란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엄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길어야 1년이라고. 엄마. 그래서 더 부탁하는 거야.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그 집하고 엮이지 마. 제발. 윤재민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너무 가벼웠어요. 뼈만 남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윤재민은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가난한 집 아들인가? 재벌집 손주인가? 버려진 아이인가? 빼앗긴 아이인가? 그리고 형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자신과 똑같은 얼굴로 살고 있을까?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을까? 윤재민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검색창에 한성그룹 윤태성 회장을 입력했습니다.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그중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단독 한성그룹 차기 회장 유력 후보, 윤재원 상무. 사진이 있었어요. 윤재민은 그 사진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머리 스타일만 다를 뿐, 눈, 코, 입 모두 똑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내 형이구나. 윤재민은 한참을 그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엄마 말대로 회사를 거절할 수는 없어.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왜 할머니는 자신들을 갈라놨는지, 형은 자신의 존재를 아는지, 그리고 할아버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윤재민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5년간 숨겨진 진실. 이제 밝혀야 해.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어요. 이 결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지. 그리고 가족이란 이름 아래 숨겨진 상처들이 모두 드러날 거라는 것을. 2주 후 한성그룹 본사. 윤재민은 입사 첫날 아침 8시에 회사 앞에 섰습니다. 42층 유리 건물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어요. 햇빛이 유리에 반사돼 눈이 부셨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새로 맞췄어요. 구두도 새로 샀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돈으로요. 잘 다녀와. 조심하고.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윤재민은 심호흡을 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넓고 깨끗했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신입사원이신가요? 인사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네, 윤재민입니다. 아, 윤재민 씨. 오늘 오리엔테이션이 10시부터 있어요. 먼저 사원증 발급받으러 가시겠어요? 네. 윤재민은 직원을 따라 지하 1층으로 갔어요.
사원증 발급실이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잠시 기다렸어요. 윤재민 씨 나왔습니다. 사원증을 받았어요. 플라스틱 카드에 자신의 얼굴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름 아래엔 경영기획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드디어 시작이네. 윤재민은 사원증을 목에 걸고 다시 로비로 올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출근 시간이라 붐볐습니다. 윤재민도 줄 끝에 섰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갔어요. 윤재민도 뒤따라 들어가려는 순간 잠깐만요. 누군가가 뒤에서 말했어요. 윤재민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 키, 체격, 눈매, 입모양까지 모두 똑같았어요. 다른 점이라곤 머리 스타일 뿐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머리를 옆으로 넘겼고 윤재민은 단정하게 내렸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사람들도 숨을 죽였어요. 쌍둥이 아니야? 누군가 작게 속삭였어요. 대박, 완전 똑같네. 누구야, 저 사람? 윤재민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이 사람이 내 형이구나. 남자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금세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신입사원이신가요?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목소리도 비슷했습니다. 네, 오늘 첫 출근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경영전략실 윤재원입니다. 윤재원. 기사에서 봤던 바로 그 이름. 윤재민은 손을 내밀었어요. 윤재민입니다.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손의 크기도 똑같았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내렸고 두 사람도 각자 갈 곳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윤재민은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윤재원도 멈춰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흘렀어요. 낯설지 않았어요. 처음 만났는데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윤재민은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어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고개를 드니 윤재원이 서 있었습니다. 네, 앉으세요. 윤재원은 맞은편에 앉았어요. 식판에는 똑같은 메뉴가 담겨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생선구이. 입맛도 비슷하네요. 윤재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윤재원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놀랐을 거예요. 우리 때문에. 네, 아침부터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저도요. 회의 중인데 집중이 안 됐어요. 윤재민은 국을 한 숟가락 떴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쌍둥이 형제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윤재원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없어요. 전혀. 저도 최근에야 알았어요. 뭐요? 윤재민은 망설였어요. 말해야 할까 말까? 하지만 형의 눈을 보니 진실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쌍둥이였다는 걸요. 윤재원은 숨을 멈췄어요. 그럼 혹시... 네. 제 생각엔 우리가 쌍둥이인 것 같아요. 윤재원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 봤는데 낯설지 않았거든요.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재원이 먼저 웃었어요. 이상하네요. 슬퍼야 할지 기뻐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윤재민도 웃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우린 떨어져 살았을까요? 윤재민은 어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해줬어요. 25년 전 병실에서 있었던 일, 할머니의 선택, 그리고 어머니가 자신을 데리고
부산으로 떠난 일. 윤재원은 주먹을 쥐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형은 몰랐어요? 전혀요. 저는 그냥 외아들인 줄 알았어요. 윤재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가 그런 짓을 하셨다니. 믿기지 않아요. 형은 할머니랑 같이 사나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랑 한 집에 살아요. 윤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윤재원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할아버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뭐요? 제가 면접 볼 때 제 아버지 이름을 말했거든요. 윤준호라고. 그때 할아버지 표정이 이상했어요. 윤재원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마도요.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어요. 그때 윤재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재민아, 나야. 어머니 박미란의 목소리였어요. 기침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걱정 마세요. 잘 있어요. 재민아. 네.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 형이 있다는 걸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윤재민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괜찮아요, 엄마. 이제 알았으니까요. 형 만났어? 네. 지금 같이 밥 먹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정말 만났어? 네. 어때? 형은 어때? 윤재민은 윤재원을 바라봤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저랑 많이 닮았어요. 박미라는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소원이 이루어졌네. 너희 둘이 만났으면 했거든. 엄마. 재민아, 형 바꿔줄래? 윤재민은 윤재원에게 핸드폰을 건넸어요. 우리 엄마세요. 형이랑 통화하고 싶대요. 윤재원은 놀란 표정으로 핸드폰을 받았어요. 여보세요? 재원아. 박미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어머니.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윤재원은 눈물이 났어요. 괜찮아요. 25년 동안 너를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어. 너무 보고 싶었어. 저도 보고 싶어요. 윤재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꼭 만나러 갈게요. 어머니. 그래. 기다릴게. 우리 아들. 전화가 끊겼어요. 윤재원은 핸드폰을 윤재민에게 돌려줬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윤재민이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윤재원은 눈물을 닦았어요. 이상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데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아파요. 피가 통해서 그런가 봐요. 두 사람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밥맛이 없다는 걸요. 그날 저녁, 윤태성 회장은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비서실장 김철수가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윤태성은 서류를 펼쳤어요. 검사 결과 일란성 쌍둥이. 일치율 99.99%. 윤태성은 눈을 감았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윤재민과 윤재원은 형제였어요. 아니, 쌍둥이였습니다. 25년간 떨어져 살았던 손주들. 그는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준호야. 그가 중얼거렸어요. 내 아들들이 만났다. 드디어 만났어. 다음 날 윤태성은 두 손주를 불렀습니다. 회장실에서 세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윤태성은 두 청년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죽은 아들의 얼굴. 너희 둘이 형제라는 걸 알고 있지?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아버지. 윤태성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몰랐어. 너희가 쌍둥이인 줄.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윤재원이 말했어요. 할머니가 숨긴 거잖아요. 윤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내가 더 잘 살폈어야 했어. 며느리를 지켜줬어야 했고, 너희 둘을 지켜줬어야 했어. 이제라도 알게 됐잖아요. 윤재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늦지 않았어요. 윤태성은 두 손주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너희가 서로를 찾아줘서. 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어요. 25년 만에 완성된 가족의 시작이었으니까요. 3주 후 부산행 KTX. 윤재원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기차는 시속 300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옆자리에는 할아버지 윤태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되나? 윤태성이 물었어요. 네, 조금요. 윤재원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거니까 당연하지. 윤태성도 긴장하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25년 만에 며느리를 만나는 길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는요? 나도 긴장돼. 윤태성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윤태성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집안일을 제대로 살폈어야 했어. 그랬다면 박미란 씨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일은 없었을 거야. 윤재원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라도 만나러 가잖아요. 그래. 고맙다. 두 사람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했어요. 윤재민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 할아버지. 세 사람은 택시를 타고 사학으로 향했어요. 낡은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벽이 오래돼서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윤재민이 302호 앞에 섰어요. 현관문 앞에서 세 사람은 잠시 멈췄습니다. 윤재민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박미란이 서 있었어요. 머리에는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거든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어서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재원은 그 자리에 섰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내 엄마구나. 박미란도 윤재원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원아.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윤재원은 그 순간 무너졌어요. 어머니. 그는 박미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이제야 왔어요. 박미란은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아니야. 안 늦었어.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윤재민도 눈물을 닦았어요. 윤태성도 고개를 돌려 눈가를 훔쳤습니다. 박미란은 윤재원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많이 컸네. 우리 아들. 내 어머니. 재민이랑 똑같이 생겼네. 박미란은 웃었어요. 너희 둘이 나란히 있으니까 꿈 같아. 네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어요. 작은 거실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벽에는 윤재민의 학창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두 개의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박미란이 말했어요. 윤태성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미란과 마주 앉았어요. 2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며느리. 윤태성이 먼저 말했어요. 네, 아버님. 박미란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미안하오. 윤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소.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소.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요. 내 잘못이요. 윤태성은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아들을 잃고 정신이 없었소. 그래서 집안일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아내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몰랐소.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셔도 박미란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지난 일이에요. 이미 다 지나갔어요. 지나간 게 아니오. 윤태성은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은 25년간 혼자 아이를 키웠소. 아무 도움도 없이. 그건 지나간 게 아니라 평생 짊어진 짐이었소. 박미라는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하오. 재민이를 잘 키워줘서. 윤태성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미안하오. 재원이를 빼앗아서. 박미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재원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란 건 다행이에요. 제가 둘 다 키웠다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마 둘 다 제대로 키우지 못했을 거예요. 윤재민이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마 말이 맞아. 박미라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너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들었어. 둘이었으면 정말 버티기 힘들었을 거야. 윤재원도 다가와 박미란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이제 혼자 아니에요. 그래, 이제 혼자가 아니지. 박미란은 두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희 둘이 옆에 있으니까 힘이 나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어요. 박미란이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불고기가 상에 올랐습니다. 많이 드세요. 박미란이 말했어요. 윤태성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맛있소. 감사합니다. 준호가 좋아하던 맛이오. 박미라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네. 준호 씨가 이 맛을 좋아했어요. 당신도 힘들었겠소. 남편을 그렇게 잃고 저보다 아버님이 더 힘드셨을 거예요. 아들을 잃으셨잖아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윤재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윤태성은 웃었어요. 착한 아이였지. 말수는 적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 저랑 닮았나요? 많이 닮았어. 특히 눈빛이. 윤재원도 물었어요. 아버지는 뭘 좋아하셨어요? 음악을 좋아했어. 피아노를 잘 쳤지. 박미란이 말했어요. 준호 씨는 저한테 자주 피아노를 쳐줬어요. 밤에 잠 못 이룰 때면요. 그랬구나. 윤태성은 눈을 감았어요. 준호야, 내 아들들이 여기 있다. 둘 다 너를 닮았어. 식사가 끝나고 박미라는 방에서 앨범을 꺼내왔어요. 이거 보여줄게. 앨범을 펼쳤습니다. 아기 사진이 있었어요. 두 명의 아기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이게 너희 둘이야. 박미란이 말했어요. 생후 사흘째 사진이야. 너희가 마지막으로 함께 있던 날. 윤재민과 윤재원은 사진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똑같은 얼굴의 두 아기. 우리가 이렇게 작았어요? 윤재원이 물었어요. 응, 정말 작았어. 손바닥만 했지. 박미라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이 사진만 남았어. 다른 건 다 가져가셨거든. 할머니가요? 응. 박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태성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정영숙 그 사람이. 괜찮아요, 아버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박미라는 웃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잖아요. 윤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소. 고맙소. 밤이 깊어갔습니다. 윤태성과 윤재원은 근처 호텔에 묵기로 했어요. 현관 앞에서 박미란이 말했습니다. 다음엔 서울로 올게요. 제가 직접. 괜찮겠소? 윤태성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아직 걸을 수 있어요. 무리하지 마시오. 괜찮아요. 박미라는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너희 둘 때문에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만 더 버텨야지. 엄마. 윤재민이 어머니를 안았어요. 윤재원도 함께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윤태성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다면.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박미란의 상태는 기적처럼 호전됐어요. 놀랍습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어요.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있어요. 이건 정말 보기 드문 일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윤재민이 물었어요. 글쎄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의사는 박미란을 바라봤어요. 환자분이 살아야 할 이유를 찾으신 것 같아요. 그게 생명력을 키운 거죠. 박미란은 웃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아들들이 생겼으니까요. 2명이나. 석 달 뒤, 박미란은 서울로 올라왔어요. 윤태성이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강남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넓지는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여기서 지내시오. 병원도 가깝고 아이들도 자주 올 수 있소. 감사합니다, 아버님. 박미라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당연한 일이오. 당신은 우리 며느리니까. 주말마다 네 사람은 함께 모였어요.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산책을 했습니다. 윤재민과 윤재원은 형제처럼 지냈어요. 아니, 원래 형제였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형, 이번 주말에 뭐해요? 글쎄, 엄마 모시고 공원 갈까? 좋아요. 저도 갈게요. 두 형제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네 사람은 한강공원에 앉아 있었어요.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강물이 반짝였어요. 박미라는 두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윤태성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느리, 네 아버님, 행복하오? 박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요. 윤태성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준호야, 봤니? 내 가족이 다 모였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윤재민이 말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럼, 물론이지. 윤재원도 말했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그럼, 당연히 보고 계시지. 윤태성은 두 손주를 바라봤어요. 너희 둘은 준호가 남긴 가장 큰 선물이야. 박미라는 눈물을 닦았어요. 준호 씨, 우리 아이들 잘 컸어요. 당신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사람은 한참을 강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25년의 이별, 25년의 슬픔, 25년의 기다림. 그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어요. 윤태성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잃은 시간보다 다시 찾은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족은 피보다 강하다는 것을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네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어요. 하지만 그 그림자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함께였으니까요.